CJ11의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11의 김소미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우시면서 나가시는 분들 꽤 많은데, 예, 지금 가운데 미스백 이지원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백을 연출한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먼 곳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언론배구 피사 이후에 제가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거는 두 번째인데, 사실 그때도 그랬지만 이 영화를 너무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오랜 시간 영화를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는 기분이 참 떨리는 것보다 너무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기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가 너무 품에 소중하게 품고 있던 자식을 이렇게 조그만 나룻배에 태워서 강 건너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온갖 풍랑도 겪고 언젠가는 햇살이 좀 비치는 땅에 좀 잘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객분들과의 대화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10월에 그 용신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미스백을 함께 했는데요. 용신에는 뭐냐면요, 급조해서 지은 이름인데 용산 CGV와 CJ11이 함께 매달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외화인 경우에는 그냥 기자들이 좀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해설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세 번째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주목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님 직접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 자리에 감독님을 모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감독님께 뭐 여쭤볼 게 정말 많고 객석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이 가슴이 먹먹하고 되게 감동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정말 올해 되게 주목할 만한 작품이 나왔다. 이지원 감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감독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저는 좀 기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기다려졌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여성 서사로서 너무 반가운 작품이 아닌가, 우선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 미스백과 지은이라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모녀 관계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구원하겠다는 이토록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는 또 연대로 끈끈한 인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더없이 애틋한 작품이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실 때 눈물을 훔치시면서 나간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감독님도 굉장히 좀 초반에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객과의 대화로서는 사실 이번이 미스백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감독님께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점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했다시피 제가 그 6, 7년 동안 준비하던 작품이 엎어지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제 옆집에서도 제가 고통스러워서 잠도 안 오고 이게 식음도 전폐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 옆집에서 매일 밤마다 들리는 어떤 그 소리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복도에서 우연히 그 아이의 엄마와 아이를 마주치게 됐었는데, 정말 여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미경의 모습처럼 겉으로는 너무 평온해 보이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엄마가 아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저를 지나치는 어떤 한순간의 스팟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되게 수만 가지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지워지지 않던 어느 날 꿈을 꾸고 약간 뭐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제가 정말 이 영화에 나온 상어처럼 그 아이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이 엄마를 어떻게 좀 하고 저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세상에 도망가 버리고 싶다. 왜냐면 저도 이 현실에서 너무 탈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를 어느 날 일어나서 시나리오를 쓰던 작품을 얻고 이 시나리오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또 때마침 아동학대에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제가 원래 저라면 그 기사에 관심도 주지 않고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외면했던 기자들이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그 기사가 다시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되면서 그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을 센터 기관장님들을 만나고 그 아동학대를 상담 담당했던 선생님들을 만나서 서치를 하면서 이 영화 속에서 지은이라는 아이는 실제 일어나는 한 6, 7명 학대당했던 아동의 어떤 모습들을 다 결합된 캐릭터가 지은이라는 캐릭터로 탄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의 모습에는 제가 떠올렸던 이야기처럼 제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면면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도 중요하게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 자료 수집에 공을 들이신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스백이라는 영화에 반영된 저 감독님께 특별히 인상적인 어떤 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있을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좀 인상 깊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염두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미 고통받은 수많은 아이들을 다시 들춰내서 그 아이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이 영화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지은이들을 찾아내야 되는 영화지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집중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어떤 아동 제가 서치했던 아이들의 이름이나 사례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역시 그 배우들의 힘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한지민 배우와 이희준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신수원 감독님의 그 마돈나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그 권서연 배우의 주미경 배우 정말 진짜 몸서리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연기를 잘 해내셨고요. 정말 짧게 등장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그 깊은 인상을 남겨봤던 옛 어머니 역의 그 장영란 배우도 있고 또 매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는 그 백수장 배우도 그렇고요. 이런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은 단지 이 배우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모습 이상으로 정말 적재적소에서 너무나 뛰어난 그 역할을 하고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캐스팅을 할 때 한지민 배우를 제외한 어떤 지은의 집에 관련된 그 지은의 집에 있는 주밀경, 김일곤 이런 캐릭터는 지은이를 포함 그런 캐릭터들은 모두가 다 관객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실제 모티브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이 다 그 지은이뿐만 아니라 주미경이나 김일곤 캐릭터도 실제 어떤 아동학대 사례에서 따온 그 부모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낯선 얼굴이길 바랬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없고 하지만 그 영화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배우였던 권서연 배우나 백수장 배우를 제가 먼저 오디션을 보러 오시라고 문의를 드려서 캐스팅하게 된 케이스고 장현 선배님이나 김선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장현 선배님은 잠깐 등장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어떤 존재감을 남겨야 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현남 선배님 굉장히 예전부터 팬이었거든요. 제가 6, 7년 전에 엎어졌던 그 작품에서도 주연 배우보다 먼저 미팅을 요청드리고 시나리오를 들었던 배우가 장현남 선배님이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현남 선배님께서는 이제까지 영화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팬심으로 너무 안타깝고 좀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장현남 선생님의 정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또 다른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끄집어내자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장현남 선배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연기를 해주셔서 임팩트가 좀 남은 캐릭터가 됐던 것 같고 김선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숨구멍이라고 생각한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배우가 너무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사 김선영 선배님 하신 대사 중에 70%는 대본에 있는 대사였지만 30%는 다 애드립이었거든요. 애드립이었는데 김선영 선배님이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있는 배우셔서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즉석으로 치지 않고 제 앞에서 먼저 해보고 그걸 하겠다고 하신 대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추어탕 같은 대사는 미꾸라지. 네, 미꾸라지 티가 만나 그 뒤에 더 있었는데 그건 너무 가는 것 같아 제가 잘랐고요. 그 추어탕 같은 대사는 원래 대본에서는 저 밥은 먹었니? 정도의 대사였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그걸 딱 하시는데 이 추어탕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더 따스하게 느껴지고 더 살갑게 느껴지는 그런 대사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다고 선배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얻어내는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 배우의 그 외모를 막 설명하는 진짜 거의 그 180 어쩌고 넘는 상황이고 이것도 애드립이셨어요. 예. 역시 그 특유의 부산 사투리가 사실 타입캐스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천재적인 그 노련함 덕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이 가슴 아픈 영화지만 김선영 배우가 등장할 때만큼은 더없이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 탄생했던 것 같고요. 사실 또 첫 쥐브인 만큼 배우들 한 명 한 명 특히 이 캐릭터 하나하나 다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영화는 정말로 한지민이라는 배우의 재발견, 거의 재탄생에 가까운 어떤 영화로서도 굉장히 얘기할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낳는 것 같은데 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오다가도 그렇지 이게 아마도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까? 진작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아요. 한지민 배우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떤 인연으로 미스백이라는 역할을 주어지게 된 걸까요? 자꾸 한지민 배우가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에 한지민 배우 이름 들었을 때 됐다 그래 그랬다고 인터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됐다 그래 하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미스백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 가장 끝점에 있는 비주얼이나 이미지의 배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처음에 여배우 그 캐스팅 리스트를 받았을 때 한지민 배우의 이름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일수가방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뮬정 시사회 뒤풀이 자리에서 한지민 배우를 우연히 지나쳐가는 걸 목격을 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 그 어떤 배우가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저는 모르는데 저는 약간 어제 감독 지망생이니까 일부러 안 쳐다보고 막 이렇게 좀 자존심이 있었는데 한지민 배우가 딱 지나가는 순간 너무 비주얼이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래 위로 올블랙으로 입고 크런치 같은 거를 일수가방처럼 이렇게 딱 끼고 눈이 막 부리부리 이런 모습으로 막 팔자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내가 그래서 심지어 옆 사람한테 저거 한지민이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인 비주얼이었고 근데 사실 제가 그 외모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날이 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좀 선모습 혹은 20대 소년이 들어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눈에서 보여지는 어떤 눈빛이나 생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굉장한 파워로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에서 적어내는 백상화 캐릭터와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연치 않게도 그 손지민 배우 소속사에서 저희 시나리오를 읽고 한지민 배우 어떠냐고 딱 시기적절하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그렇다면 이것은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자고 제안을 드렸었고 만난 자리에서도 역시나 저한테 그 했던 말이 기억나요. 너무 이렇게 요 삐삐삐 짜증나 막 이렇게 그 시나리오에서 그 저거는 일본 캐릭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있었고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저점을 찾았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한지민이 스스로 틀을 깨나가고 저도 이 시나리오에 원래 적혀있던 캐릭터는 오히려 존 카사베치의 글로리아와 가까웠어요. 그 주름조차도 어떤 인상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고목나무 같은 얼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인상이었는데 저도 시나리오 자체를 한지민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좀 더 다가가고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 발화점을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주요 취미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지민 배우와 같이 한 3, 4개월의 프리프로덕션을 거치면서 같이 캐릭터를 열심히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글로리아라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느낌이 확 오는 것 같고요. 정말 초반에 그 한지민 배우가 세차장에서 이렇게 세차하는 모습 그때부터 이미 확 빠져들면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김소미 기자랑 같이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한 장면 좀 꼽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꼽은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김시아 배우가 연기한 그 꼬마가 그 지하에서 목욕탕 좁은 창문으로 탈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차 편집으로 이제 뭐 백상아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백상아가 현장에 들이닥쳐서 어른의 힘으로 구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매달리고 떨어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 이제 그 탈출한 모습으로 딱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혼자서 그렇게 탈출해서 마주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장면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캐릭터 상아와 지은의 관계를 저는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자 했었어요.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틀을 깨나가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지은이의 저는 그 탕후를 탈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성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기 삶을 알아서 찾아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아이가 더 이상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어딘가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상황을 찾아나가고 삶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 설정을 했던 것 같고 카메라 앵글이나 어떤 그런 뭐 구도상으로도 두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의 종속 관계로 놓기보다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콘티를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계속 배치를 해서 교차 편집을 해나가고 그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영화는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구도를 생각하면서 좀 그리게 됐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두 사람, 상하와 그리고 권소연 배우가 연기한 주미경이라는 인물이 이제 후반부에 그 에너지를 거의 분출하는 흙바닥에서의 몸싸움 장면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 시사할 때 보고 저희 동료 기자님하고 좀 우스갯소리로 이거 아수라에서 보던 그런 느낌 아니야? 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여성 두 명이 몸싸움을 할 때 흔하게 이렇게 머리 끄댕이를 소위 잡는다고 하죠. 대충 이렇게 연출하거나 뭐 뺨을 때린다거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육체와 육체가 격렬하게 주먹 다짐을 하는 장면은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감독님께 살짝 여쭤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오랫동안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상하는 그냥 정가가 없는 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 성격이나 어떤 실제로 어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예를 들면 뭐 물컵을 이렇게 밀쳐놓는다든지 걸레를 던져버린다든지 막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저의 어떤 캐릭터에서 많이 따오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실제 아동의 엄마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의 어떤 그 기사의 리플들을 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는 것은 손방망이 쳐버리고 그 아이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이 엄마도 느껴야지 그게 얼마나 고통으로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박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제가 상상으로만 하던 행동을 옮기는 것을 상하를 통해서 좀 구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촬영할 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그런 어떤 몸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애초에 제가 처음에 썼던 초고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렇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하가 주미경을 죽이는 설정이었어요. 그냥 정말 그렇게 무한대까지 나가버리는 이 상하가 다시 아이를 위해서 폭력의 굴레에 다시 뛰어들어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소멸되어버리는 그런 결말이었는데 어쨌든 시나리오가 이렇게 디벨롭이 됐던 거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핵심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게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제를 그렇게 결론을 바꿨었는데요. 그 액션을 찍으면서 그 액션의 그 행위 자체가 볼거리나 어떤 액션 그 쾌감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30몇 년간을 넘게 쌓아왔던 분노를 응축해서 터뜨려버리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행동들을 보여주길 바랬어요. 그 물리적인 어떤 액션보다는. 그래서 디렉션을 할 때도 굉장히 배우들에게 어떤 액션의 합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감정이 가는 대로 하라고 그 매 순간의 감정을 제가 이렇게 배우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샷 앵글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이 점점 분출되어 나가는 과정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즈업 앵글을 찍을 때도 어떤 그 싸움을 방관하게 되는 뭐 어떤 풀샷이라거나 이런 앵글보다는 인물에 더 얼굴이 밀착하고 뭐 이런 식의 앵글을 많이 써서 그 과정을 전체의 어떤 액션의 합이 어떤 감정으로 소용되는 분출이 돼서 상하가 마지막에 주미경 앞에서 울분을 터뜨리는 감정에서 정점을 찍어주길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연출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방점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존 다른 한국 영화들과 비교해서 얻어낸 어떤 중요한 성취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장석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영화에서 이제 남녀 간의 싸움이 있으면 꼭 마지막을 이제 뭐 남자가 뭐 물건을 던지면서 끝낸다던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던가 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영화는 상하가 그냥 더 크게 세게 나가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이제껏 다른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되게 신선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독창적인 지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남녀 구도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보다는 제 본능이 가는 대로 그냥 썼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장섭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희준 배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지점이 촬영 때도 저한테 너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이러는 거지? 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항상 저는 반문을 했던 것 같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상하뿐만 아니라 뭐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장섭도 마찬가지고 뭐 장영남, 김선영 선배님 다 마찬가지고 제 안에 어떤 일부분들이 다 분출이 돼서 나온 캐릭터 같은데 장섭의 캐릭터 역시 좀 제 개인적인 캐릭터적으로는 어떤 뭔가에 집착하고 제가 이게 별명이 황구라는 별명이 있는데 뭐 하나 물면 놓지 않고 이런 면들이 장섭의 캐릭터에 반영이 됐던 것 같고 한 일부분으로는 좀 이 상하라는 사람과 이 너무 리얼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장섭이라는 사람이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응시하는 좀 그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이길 바랬어요. 그게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시선이라도 있어야지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저희가 동감할 수 있는 지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섭의 캐릭터 설정을 그렇게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섭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상하의 과거, 그러니까 성폭력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인 이수가 돼버린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과거나 또 지금의 지은이 겪는 아동학대 상황에서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공교롭게도 그 대사를 그러니까 관객이 가질 법한 어떤 의문이나 분노를 소리내어서 이렇게 정렬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장섭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맨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어떤 제3의 시선으로서 목소리를 대신 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섭 전에 제가 좀 더 눈여겨봤던 캐릭터는 주미경과 일곤을 연출하신 데 있어서 여지없이 아동학대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척을 지고 이들을 악역으로 소비하지 않으시려는 태도가 저는 연출자로서 굉장히 고심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들을 특히 어떻게 다룰 것인가 좀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악의 축은 주미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서 정말 거대한 이 모든 파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김일곤이라는 세팅을 일단 시작을 했었어요. 주미경 어떤 캐릭터를 서치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아동학대의 실제 가해자들 여성들 중 어떤 대다수의 여성은 한때 그 아이에게 굉장히 애정적으로 집착을 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 아이를 돌봤던 사람들이라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지은의 옷을 세팅함에 있어서도 지은의 의상이 분홍색의 원피스, 이쁘장한 원피스인데 근데 지금은 낡아 있고 팔다리가 짧아져 있는 그런 원피스라고 세팅을 한 것도 주미경이 한때는 지은에게 애정을 쏟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장치였거든요. 그런데 주미경이 그 대사에도 있듯이 일곤이 지은이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곤이 또 언젠가는 20대 때는 제가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의 외모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외모상으로는 20대 때 한때는 여자가 많이 꾸였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얼굴이 많이 망가지고 고목나무 껍질 같은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설정을 했었는데 주미경도 한때 일본에게 그런 면에 빠져서 일본의 어떤 미래와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망가져가고 어떤 전처에게 버림받고 망가져가는 어떤 과정에서 주미경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배설구가 필요했던 게 그 지은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폭력은 가장 약자에게 가장 계속 옮겨가고 대물림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미경의 세팅도 그런 식으로 좀 전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과거가 있었을 것이고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해왔을 것이고 지금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사건에서 반영을 한 것과 플러스 정말 이 캐릭터의 어떤 정말 그냥 악역으로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서사가 있는 캐릭터를 설정을 하게 잘했었고 일본 역시도 그 취조실에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도 그렇게 맞았을 때 아무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막 뭐야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씬이 있는데 일본 역시도 한때는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고 결국 이렇게 만든 모든 원인은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서사를 일본의 캐릭터에서 주고자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주미경을 죽이는 설정도 처음에는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나중에 촬영을 직접 진행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면서 또 크게 좀 바뀌게 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영화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것보다 조금씩 많이 바뀌었던 거는 실제 과정을 취재하면서 많이 그 사례들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된 거고, 대사 같은 경우에도 센터 직원분들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들 대사에 실제로 많이 반영을 했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딩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아도 사실 폭력의 피해자고, 제가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일본과 같은 맥락으로 상아도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해를 구하는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폭력밖에 없다는 어떤 세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주미경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설정을 저는 없앨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엔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모호하고 관객들에게 알아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엔딩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제대로 관객분들에게 진심을 전달되려면 지금은 결국 엔딩은 판타지에 가깝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가했던 어떤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오갈 곳이 없게 되고, 센터도 장사비 대사서로 노래방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더 갈 곳도 없게 되고, 이 아이들이 폭력에 길들여진 아이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입양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데 그 엔딩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 명이라도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엔딩을 지금의 엔딩으로 좀 끝맺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편집장님이 미스백의 중요한 성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가 같은 소재나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예를 들면 아동학대라든지 사회 안전망 바깥에 내몰린 어떤 여성이라든지 이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서 어떤 장르로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독특한 균형을 잡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아주 건조한 사회파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안고 어떤 총질을 해대면서 액션으로 나아가는 액션 스릴러도 아니라는 점, 달리 말하면 아마도 만드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힘겨움에 이 설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기까지 감독님 나름대로 투쟁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소위 레옹이나 아저씨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로서 감독님이 특별히 더 고심하신 지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애초에 계획 단계부터 제가 무슨 여성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적은 없었고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여성 영화가 워낙 여성이 메인이 되는 영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여성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보고 싶은 서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받은 글로리아 같은 영화들에서도 느꼈던 어떤 카타르시스도 있었고, 제 자신이 그냥 이 상하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상하라는 캐릭터 자체가 성별의 여자가 됐을 뿐이지 제가 어떤 여성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게 된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지만 제가 이 영화계에서 정말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차기작을 어떻게 만들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지금 너무나도 남자 배우들에게 선택할 여지가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이게 남성 중심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남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든 누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든 간에 어떤 여배우들의 저변을 넓히는 캐릭터는 꾸준히 생산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꽤 지난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객석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넘길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사실 이제 객석불로 받기 전에요. 네, 여기 주미경 씨가 앉아 계십니다. 여기 같이 합성을 안 하셨고. 권소월 배우를 오늘 같이 합성을 하자고 해서 오늘 여기 같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권소월 배우.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써블련 준경 여고 권서연입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니까. 네, 그 처음에 캐스팅 그 과정이라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주미경 배우가 아니라. 저희 제가 이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저희 스텝 하나가 이렇게 배우 리스트를 작성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한지민, 이희준, 김시아, 주미경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캐릭터에도 너무 밀착이 돼 있게 너무 잘 소화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마동나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오디션을 보러 오시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제가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연출부가 사실 처음에 감독은 2차 오디션부터 참가를 하기 때문에 1차 오디션 영상을 찍어왔는데 보통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가 바닥에 내려가서 철부터 주저앉더니 소주를 마시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돈나 찍고 너무 많은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감독님 어쩌고 이랬던 씬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장면에서 주미경과의 접점을 굉장히 크게 발견했어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소주를 마시고 막 그 족발 뜯는 설정도 거기서 좀 가져온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서 느껴지는 어떤 살기와 도끼와 어떤 그 간절함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고, 주미경 배우가 아니죠. 권서연 배우가 그 오디션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살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돈나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제가 주미경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싶었던 것도 그 등을 마사지 할 때 아이는 빼싹 말라있는데 그 등은 너무 하얗고 통실하고 이런 모습을 바랬기 때문에 살을 또 완전 빼는 건 원하지 않았었고 거기서 조금만 빼와라 적정하게 빼와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줄까라고 했더니 열흘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흘 만에 정말 15kg 가량을 빼와가지고 지금의 주미경의 날선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고 등은 통실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이 작품을 위해서 많은 것을 좀 감수하고 만들어 나갔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배우였죠. 너무 얘기를 하는데요. 감독님이 너무 칭찬해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우선 대본 봤을 때 처음에 오디션을 보려고 대본을 봤을 때 저는 이때까지 많은 영화를 하진 않았지만 맨날 피해자 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역을 내가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하는 그 피의자 역을 다른 분들이 될지 그래서 이 대본을 딱 보자마자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감독님한테 엄청 들이댔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이 우선 저를 그냥 유명하지 않은 배우임에도 주변에 반대도 좀 있었지만 감독님께서 계속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해주셔서 이번에 주미경이라는 역을 맡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참 감독님은 저한테 은인인 분이어서 앞으로 계속 보필 해야죠. 네. 아까 김서연 기자도 후반부에 이제 격투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한지민 언니랑 거기 공사장 씬을 찍을 때가 영화 흐름상에 맞게 거의 끝에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지민 언니가 성격이 너무 털털하고 좋아서 영화상에서는 너무너무 싸우는 사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엔딩 그때 제가 마사지 샵에서 몸정이라는 게 있잖아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저희가 공사장에서 3일 동안 뒹굴면서 싸워서 서로 별명을 정이라고 불러요. 몸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3일 동안 찍을 때 격렬히 찍다가 또 되게 고된 일을 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힘든 마음에 술 먹는 것처럼 3일 내내 촬영을 하고
끝내 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다음 날로 가야 될 때 우리 둘이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한 개씩 때 묻은 상태로 짠을 하고 내일 또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집에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감정적으로는 되게 격렬하고 또 예민하고 그랬지만 배우 대 배우로서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찍었을 때. 저희 그러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까지 오셨으니까 좀 골고루 이제 질문 주실 분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주실 거거든요. 네, 두 번째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도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장면이 궁금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상하의 어머니가 장현영 배우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워있는 장면하고 상하가 어렸을 때 이제 똑같이 어머니를 이렇게 맞고서 피 흘리고 있던 장면하고 그런 누워있던 모습이 좀 일치해 보였는데 그렇게 자세 같은 거를 혹시 좀 의도하고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하셨는지 하고요. 장섭이 이제 상한테 차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한 강함이 하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 장면에서 장섭이 하려던 말이 혹시 어머니가 너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얘기를 해주려 한 거였는지 혹시 궁금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뒤에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상하에게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영화적으로 상하가 그 사실을 나중에 그 당시에는 모른 채 나중에 지은과의 뭔가 더 관계가 더 디스턴스가 좁아졌을 때 듣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에서는 꺼내지 못하고 사실 오미트된 씬이 하나 있었는데 장섭이 납골당에 정명숙의 납골함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날 지은이 탈출하고 다 같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장면이 오미트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대사가 좀 뒤에 가게 됐던 것 같고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누워있던 자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아가 누워있는 것과 그리고 초반에 정명숙이 발견됐을 때도 아이가 제가 구체적인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정명숙이 알코올 중독인 상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잡아서 거기 내팽겨 쳐서 그게 목에 여기 지금 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목에 흉터가 있거든요.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설정이었는데 정명숙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떠나서 죽을 때도 그 아이와 같은 자세로 누워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이를 끝내 가슴속에 사무쳐 놓은 채 죽게 되는 설정이 상하도 결국에 나중에 엄마의 진심을 알고 누워서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들과 다 이어지도록 세팅을 좀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5번째 줄 같은데요.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지은이 옷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 보면서 미스백의 옷 차림에도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아니면 힐이나 좀 굽이 높은 신발들을 신고 계속 뛰고 겉은 되게 널덜널덜한 점퍼 입었는데 속에는 되게 원피스 같은 거 잘 차려입고 그래서 보면서 되게 옷차림도 왠지 물론 의상팀이 따로 있긴 하지만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상 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의상은 굉장히 세밀하게 제가 세팅을 사실 했었고요. 매 의상 다 그렇게 세밀하게 좀 세팅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상하가 세차할 때 입고 있던 노티카 파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상하랑 동갑인 설정인데 선풍적인 유행을 했던 잠바였는데 그 의상은 실제로 왜 상하가 그 옷을 입고 노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상하가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시점은 정명숙이 찾아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명숙한테 상하는 그동안 너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찾아갔을 때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절대 그 순간에 잊지 않고 항상 내가 삶을 찾아 나가고 노동을 할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어떤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정명수에 대한 어떤 그런 다시 감정을 다잡게 되는 그런 세팅으로 그 점퍼를 설정을 했던 거였고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어하는 의상 중에 하나가 지은이를 상아가 고가도로에서 내려와서 만나러 갈 때 입었던 까만색 그 가죽 잠바에 안에 채도가 굉장히 높은 붉은색 셔츠에 불균질한 패턴의 어떤 그 스커트였는데 그거 역시 정명숙에 대한 어떤 감정을 그 사망 신고서를 보고 흔들리는 감정에서 지은이를 만나러 가기까지 그 마음의 급격한 마음의 변화의 심정을 좀 불규질한 패턴의 어떤 스커트에 좀 담고 그 넉넉한 파카나 그 안에 채도가 높은 의상은 아마 상아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정명숙에 대한 짙은 어떤 감정, 그리고 어둡고 짙고 굉장히 빨간색의 감정을 좀 그 의상에 담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씬의 감정에 맞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의상 세팅을 좀 해나갔고 하지만 결국 이 여자가 어딘가에 뒤져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지미지가 캐스팅되면서 이 여자 이렇게 지미지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커 보이는 의상 항상 내가 어딘가에도 나는 날 서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런 느낌을 주는 듯한 의상 배치를 좀 의도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주미경 의상도 김일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가 그 옆집에서 만났던 아줌마 그 엄마와에서 많이 영감을 받은 세팅이었어요. 그 교회에 되게 신실하게 나가고 항상 건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의상으로 하얀색 이렇게 좀 이렇게 베이지 톤 혹은 또 굉장히 당절하게 딱 떨어지는 의상을 세팅을 상황과 굉장히 대비되게 좀 매칭을 시키고자 했었고 주미경의 의상만큼이나 그 BMW 차 세팅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였었는데 실제로 그 너무 그런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벌이도 얼마 되지 않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자기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고 부유한 여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세팅을 BMW와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의상으로 설정을 좀 많이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만들었었는데 힐 같은 경우에는 좀 욕망에 이 가득한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최대한 높고 아찔해 보이는 힐로 다 신었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십자가 목걸이를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하면서 아이를 학대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또 그런 얘기도 해서 영화 내내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차고 촬영도 했었고요. 대부분 되게 깨끗해 보이고 옆집에 있는 사람 같고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려고 채도가 이제 부드러운 아이보리나 뭐 흰색 계통으로 거의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세 번째 줄.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뭐 피의자 그리고 뭐 지키려고 하는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좀 모든 캐릭터들이 진짜 피의자 같은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고 감독님 말씀에 되게 공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스백이 김지은이한테 그 액션씬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지은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다시는 안 받아. 저는 그 대사가 왠지 이 세상에게 말하는 대사 같았는데 감독님께서 그 부분에 어떤 좀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함축이신지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좀 권세원 배우님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대사부터 시작해서 그 구도 배치까지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는 음지에 있는 사람이고 그 어두운 곳에서만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자신이 구해낸 지은에게는
그 음지로 넘어오지 말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은이가 멈춰선 것도 바로 앞에서 그늘이 딱 져 있는 곳에서 멈춰서서 지은이는 양지에서 있기를 바랬고 상아는 음지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앵글을 잡아서 이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고 결국 다시 음지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양지에서 남겨놓고 절대 그 아이가 음지로 넘어올 수 없게 그 아이를 지켜주고자 하는 의도로 좀 세팅을 많이 해서 그런 대사나 그런 구도 배치 정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비법. 다이어트 비법이 뭐 안 먹고 운동한 거밖에 없죠. 뭐. 정말 그때는 주미경이라는 역을 너무 하고 싶었고 감독님도 저를 합리하고 싶어서 되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한 2, 3주 동안 정말 하루에 한 200칼로리 정도 먹고 3시간 이상은 기본 운동해서 맨날 집에 11시쯤에 운동이 끝나서 들어오면 현관 앞에서 울었어요. 근데 더 뺐더니 이제 감독님이 약간 통통해야 되니까 그만 빼라 라고 하셨고 사실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영화 안에서 이런데 두드러기 같은 게 좀 영화 안에서 나오는데 그게 급하게 빼가지고 급하게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급하게 빼서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게 오히려 주미경에게 되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한 피부였어요. 네, 늘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두 분 오늘 못 하신 말씀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좋은 얘기 많이 우선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다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애초에 좀 이 영화는 힘들 것 같아, 어렵고 답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되게 현대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영화고 좀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주미경 배우가 너무 좋은 말을 더 많이 해가지고 권서연 배우가 좋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미스백에 대한 얘기는 저는 많이 한 것 같고요. 앞에서 이미 앞으로 정말 하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죽을 때까지 영화를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차기작을 일세 후반작을 하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차기작을 써놓고 생각한 게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짙은 감정과 폭발적인 감정, 어떤 사람들이 감정으로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 관객 여러분들과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꿈같고 아직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열심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제 자신도 많이 노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용신의 세 번째 영화로 미스백 관객과의 대화 진행했는데요. 끝까지 너무 함께해줘서 감사하고요.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 내내 굉장히 클로즈업이 많다라는 인상을 관객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연대라는 속성, 그 관계의 속성을 영화의 클로즈업만큼이나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끝까지 돌파해낸 굉장히 진득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과 또 함께해서 관객분들 여운이 길게 오래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화 바깥에서도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이지원 감독님의 바람이 좀 일찍 성취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보통 영화 첫 시사를 하면은 이렇게 막 뭘 들고 계신 분은 다 없는데 오늘 이렇게 미스백에 대박 들으시는 분 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이제 감독님들이 주목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과연 영화 어떻게 나올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좀 그에 좀 부응하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또 분명하고 뚜렷한 성취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더 많은 관객들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